두 번째 이슈로 가보시죠. 이제부터 우리 고영환 선생이 북한에 숙청당한 네. 그 숙청당에서 몰락한 사람을 한 명씩 이제 짚어주실 텐데 오늘은 리영호에 대해서 네. 우리 리영호 사진부터 우선 누군지 예. 리영호가 누군지부터 우선 소개시켜. 리영호가 2009년도에 차수가 된 사람인데 네. 총참모장, 우리 말하는 합참의장. 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2인자 역할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 네.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쓰러졌을 때 네. 그 다음에 깨난 다음에 이제 2008년 가을쯤에 후계자를 김정은으로 임명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에 결국은 총참모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김정일이 네. 네가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총대로 젊은 후계자를 보호를 하라. 막대한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정일이한테.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너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듣고 후계자를 인민이 총대로 보위를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급수가 확 올라간 김정은 정권의 첫 번째 2인자라고 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 네. 7월에 사라집니다. 2012년 7월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에 나오면 요게 2012년 4월 그러니까 네. 숙청되기 3개월 전에 열병식을 합니다. 퍼레이드. 네. 퍼레이드 때 그 군대 지나가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물어보는 네. 거기다 답변을 하는 이영호 총참모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강했는데. 막강했죠. 네. 그냥 이영호 하면 정말 나는 새도 떨군다. 네.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진 않겠는데 네.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북한에서 군부대를 옮기고 네. 하는 거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후방에 있던 어느 탱크 부대 하나를 네. 한국이 경계하고 있는 어느 군단으로 탱크 부대를 옮기겠습니다. 이 전면 지역을 강화하겠다. 적들이 아주 악랄한 공세가 계속되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인을 했어요. 네. 사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부대는 여기 오고 몇 부대는 저기 가고 이걸 종합적으로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 특성상 어떤 거인가 하면 만약에 그 탱크 부대가 옮길 때는 그때 또 따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 한 개 연대가 S라는 도시에서 H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김정은한테. 근데 어느 날 탱크가 줄줄줄줄 평양 외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호위사령부라고 여기는 경호처인데 네. 거기는 10만 명쯤 되니까 세웠어요. 무슨 부대냐? 우리 이러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 S도시에서 H로 간다. 우리 통보받은 거 없다. 왜 무력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나 탱크가 이게 수백 대가 이렇게 움직이냐 이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김정은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죠. 네. 뭐야 이거? 그때 총참모장이 이 사람이고 저 작전국장이 리명수라고 아주 유명한 김정일 때부터 하던 사람이었나. 리명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리명수는 이 사람이 자기 직속상관이 총참모장 아닙니까? 네.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리명수가. 리명수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 뭐야?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네. 직위 해제시키고 군복만 벗고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리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김정일 때부터 신임을 많이 받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어쨌든 평양시 어느 근처에 김정일이 측근만을 위해서 지어준 아주 2층짜리 빌라촌이 있어요. 네. 초호화 빌라촌에. 네. 저녁에 김정은이 갑자기 간 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거? 우리나라에서 부대 옮기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때 사실은 난 총참모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총참모장이 보고를 안 한 거는 총참모장 잘못입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너 괜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때 총참모장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와가지고 총참모장을
그러니까 리명수는 복권을 시키고 예.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직위 해제를 시킨 거예요. 예. 직위 해제가 돼서 북한에서 흔히 이런 신임 받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잘 죽이질 않습니다. 예. 혁명화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김일성 고국당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재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럼 오진우 때도 그랬고 뭐 쭉 재교육을 받아요. 예. 사상 교육을 받는 사상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 개 반이 클래스가 이제 10명, 12명 정도 거기 뭐 도당 부위원장도 있고 뭐 군당 위원장도 있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교육을 받아요. 그건 그 재교육은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는 그 반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군당위원장이라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그냥 억지로 갖다 맞추면 군수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송군사상도 더 배워야 되고 주사상도 더 배워야 되는데 총천무장 동지 같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뭐라 그랬게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나도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거 할 말인데 왜냐면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 보고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거기서 있던 10명 내지 12명 중에 한 명이 찔러봤구나. 그거를 일러바쳤구나. 당정항에다가 일보를 통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총참모장이 이 사람이 리명수입니다. 네, 이 사람이 리명수. 작전국장 하던 사람이고 네. 후에 작전 총국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권이 되고 네. 리용호가 이제 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음 날 아침에 네. 일보라 그러죠. 이제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을 김정은한테 보고한 일보라 그러는데 김정은 책상에 올라가는 거죠. 나도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반성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자가 이거 이게 정신이 없구만. 노발대발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리용호가 뭐 여기서는 일부 사람들은 뭐 총성이 울리고 뭐 어쨌다 그러는데 어쨌든 죽었다. 정치범 수용소 갔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숙청된 건 맞습니다. 근데 죽이는 거를 봤다는 사람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옷을 벗긴다는 게 이제 이런 직위 해제하고 당적 책벌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당적 책벌이 뭐냐면 제가 북한 간부가 되려면 당원이 돼야 됩니다. 우선 당원이 되지 않고 북한 간부가 못 돼요. 북한에서 출당, 여기는 출당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출당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면 정치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출당하면 김정은이가 다시 말하기 전에 복당이 안 됩니다. 출당 철칙이라고 하면 직위에서 해제함과 동시에 조선노동당원에서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복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2012년 7월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용호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수용소에 갔을 수도 있고 어느 시골에 가서 감자 캐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권의 2인자에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2012년 그때만 해도 장성택이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그거를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사람 보고 너를 총대로 보위할 중대한 임무를 이 사람한테 줬다. 이 사람을 믿으라.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랬던 사람. 그리고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후견인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쯤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몇 살이야, 얘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 게 2010년에 28살이니까. 그러니까 27, 뭐 6부터 후견인 하면서 뒤에서 봐준 건데. 그럼 그런 사람을 지가 정권 잡은 다음에 아무리 그런 조금만 잘못했다고 그냥 날려버리나.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군부대 이동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른다. 북한에서 소대나 중대도 최고사령관 명령 없이 못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대가 열차를 타고 갑자기 올라와요. 평양으로. 네.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건 쿠데타 음모로 지정을 받습니다. 아, 그렇지. 북한에서는 철저합니다. 탱크가 툭툭툭툭 오는데 어디가? 우리 어디 갑니다. 그게 평양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 그 부대가. 네. 평양 근거로 해서 대동군 쪽으로. 이거 지금 탱크 부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야? 평양 근처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계자 후견인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로 그냥 신세를 망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최룡해보다도 더 힘이 센 거죠. 최룡해보다도 힘 더 셌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장성택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 또 한번 하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장성택이는 혈연 쪽으로 이어진 이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믿으라고 한 사람은 리용호 차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행동하고 이거 그러니까 보고를 못했는데 이 사람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이미 통째로 다 보고를 했는데 그럼 뭐 따로 또 보고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자신을 그만큼 믿은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하게 할 거야. 또 김정일이한테 신임을 받았고 네. 김정은이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후견이고 보니까 그리고 이미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그게 걸린 거죠. 또 의도는 뭐 쿠데타 일으키는 의도가 분명히 아니고 그냥 부대 이동이고 그랬는데도 디테일한 보고를 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이제 외교부 보면요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일을 쭉 하겠습니다. 2월달에 중국에 대표단을 보내고 4월달에 러시아에 보내고 쭉 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2월달이 되면 보고를 합니다. 따로. 뭐 위대한 영도자께서 2019년 12월 10일에 주신 친필 지시에 따라서 2020년 2월 1일부터 이용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단장을 하는 대표단을 어디 보내겠습니다. 따로 받아야 돼요. 북한 보고체계가 그렇습니다. 하도 몇 건당 보고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우선 외교부 있을 때 그걸 알았으니까. 근데 황장엽 비서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매일매일 그런 보고를 하려면 보고가 하룻밤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읽습니까? 지도자가? 황장엽 비서가 그랬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밤새껏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자기 통제 바깥에서 나갈까봐 지도자들은 그거를 피곤하겠구나. 심지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외교부에서 어떤 거 하는가 하면 뭐 지난해 말에 보고해서 에티오피아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새해 들어오면 4월 달에 들어와서 뭐 장군님께서 며칠 주신 방침에 따라서 난 그것도 보고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에 원예 기술자 3명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김정은한테 보고 우리가 외교부에서 보고하는 거는 당중에 부장, 부총리 이상급들만 보고하는데 실제로 농업입 쪽에서 근무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원예 기술자 파견하는 것도 김정일의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석거리와 스트레스와 이게 결국은 자기 체제,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모든 것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예 기술자, 잉어 기술자, 양어 기술자, 무슨 군사 무간단 가는 것까지 다 결제를 해야 그 사람이 결제를 안 하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여권 자체가 안 나와요. 여권 자체가 안 나온다. 우리도 외교관들도 여권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 여권을 다 여권가에 갖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여권을 다시 탈 때는 뭐 장군님께서 몇 월 며칠 하신 준필 지시에 따라서 제가 여권을 지시 내겠습니다. 여권 주세요. 그러면 여권과에서 여기 지시가 있고 장부에 기록하고 여권을 주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딜 거다. 결국은 이 지도자도 스트레스 많이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폭주한다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보르도 와인을 10병씩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굳이 뭐 또 겐지가 그랬죠. 예. 자서전에 나온 소리예요.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젯밤에 보르도 와인을 10병을 마셨는데 속이 니글거려서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걸 보면 메스꺼워서 내가 못 먹겠으니까 넘쳐 많이 먹어.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 세세히 어떤 거냐면 삼지연이나 아오지나 삼수갑산 아시죠? 우리 옛날에 삼수갑산 한다고 그랬죠. 삼수갑산에서 바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나한테 다 보고 와라. 그만큼 뭐든지 다 보고 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최지하고 관련된 거는 바늘이 떨어졌어. 이것까지 다 보고 와라는 그 비유긴 하지만 그 정도로 딱 그 통제 시스템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를 지금 키우는 것도 그걸 자기가 다 읽을 줄 읽기가 너무 방대한데 이런 저 백두혈통이 아니지 피부치가 아니면은 그걸 다 체크하다가 내가 중요한 것 빠뜨릴 수도 있고 내 신변의 위협 같은 걸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내 동생 김여정이더러 야 너 한 절반 읽어 내가 한 절반 읽게 그리고 해서 이상한 거 있으면 딱 보고하게끔 믿는 거는 목숨에 대해서 믿는 건 김여정이니까 그렇죠. 그래 김여정이 고속 승진하고 김여정이가 지금 군부대까지 막 명령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처음에 출발한 거는 선전선동부 행사 담당 부부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김정은 행사는 김여정이가 통솔 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다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됐는데 제1부부장 하면서 김여정이 한 역할은 우상화입니다. 자기 오빠에 대한 우상화. 뭐 3살 때 곤충 쏘고 뭐 6살 때 차를 100km로 몰고 뭐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총을 3살 때 쐈는데 뭐 10발 중 10발이 다 들어가 맞고 이게 다 김여정이 작품이에요.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때 북한의 인사는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추미애가 검찰 인사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국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야. 당, 정, 군, 보위, 안전에 김여정이가 쥐고 있는 거야. 인사권을 김여정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동생이 해줘도 부담이 훨씬 줄죠.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우선 북한에서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김정일이 하도 여자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해서 북한에서 여자가 지도자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 뭘 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집안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명성황후라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민비라고 그러거든요. 민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후계자로 되지 않으리라는 건 북한 간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여정이를 오빠가 믿는다는 거야. 너는 내 자리 욕심 암만 혈육가래도 욕심 안 낼 거니까 네가 인사 다 맡아서 해라. 인사 다 맡아서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충실하는지를 네가 다 맡아서 봐. 그게 이제 당 인사권하고 당 생활권이라 그래요. 당 조선노동당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를 제대로 검토하는 것을 네가 하라. 그걸 당생활 지도권이라고 하거든요. 인사권하고 당생활 지도권을 가져간 거죠. 그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이 구랭이들 이런 뭐 간부들이 김여정이한테 쫙 그럼 붙을 텐데. 붙죠. 힘이 엄청 세질 텐데.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김정은한테 들어가려면 김여정을 통하라. 그러니까 맞는 키라는 말 쓰죠. 우리. 김여정이가 김정은으로 들어가는 맞는 키를 주고 있다.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마스터키. 호텔에는요. 호텔에 마스터키. 호텔에 마스터키가 있어요. 각 호실에 주잖아요. 주는데 이제 마스터키는 호실에 상관없이 다 열리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비상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언제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 호실 키를 찾아. 그러니까 마스터키로 다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여정이 북한 모든 정책의 한 절반쯤은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빠로서 굉장히 이 어깨 부담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순진하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얼굴이 빨개졌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저 방문점 회동 뒤에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있다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주 김기남 비서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김기남 비서라고 사진이 있으면 김기남 비서가 나오겠는데 그 사람이 선전선동 담당 비서 역할을 오랫동안 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백두산의 구호나무 뭐 백두밀령 뭐 이런 것들을 김기남 비서가 다 했는데 김기남 비서도 가서 차를 타고 꼼짝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남 비서는 일단 자리에서 다 물러났는데 김여정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그치고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여정이가 북한의 실제적인 이인자는 김여정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이인자들이 다 날아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는 리용호인데 그러면 이라는 김기남 비서인데 김기남 비서도 김여정이가 30살이 채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80이 거의 되던 사람이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 똑바로 못하나. 와, 진짜 완전히 왕인데. 아니 그러면은 김여정이가 오빠가 이제 느슨한 틈을 타서 이게 또 지가 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다 충성하니까 저는 그게 그건 불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 당정군 엘리트들이 식속에 여자들에 대한 비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여자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아버지가 여러 번 유훈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더 믿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 완전 당정의 부위원장급으로 격상시켜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아주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죠. 근데 글쎄 뭐 사람 마음은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김여정이 오빠를 배신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여정이가 힘이 너무 세면 오빠를 제낄 수도 있다 이런 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반대편입니다. 퍼센트가 조금은 그래도 있긴 있죠.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경우는 결국은 죽어도 오빠하고 같이 죽지 오빠를 반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태양에 뭐 너무 가까이 가도 타 죽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 그건 이건 사람이고 이건 같은 혈통인데다가 형 김정철은 그런 일을 안 시키잖아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삐끗하면 형이 있잖아. 그거 맞이잖아. 순식간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철이는 아야 어느 군처럼 그냥 어디 가서 기타나 틀고 노래나 부르고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낙창에서 돌아다니는 옛날 군들처럼 대군들처럼 양녕대군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치에 관심 있다고 하는 순간 날아가거든. 근데 김여정이는 나는 여자야. 그리고 우리 오빠야. 내 누이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건 태양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고 이영호 같은 사람이나 지금 없어진 이수영이나 장성택 같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갔다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여정이는 저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특수한 이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면 리설주가 잘 처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본 대하 사극이 뭔 줄 압니까? 인현왕후거든요. 인현왕후. 인현왕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옛날에 조선왕들이 저랬어? 우리 조선왕들이 굉장히 세다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하 그거 하면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 북한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조선 왕들보다 훨씬 세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착하여 주시옵소서를 못해요. 거기서 사관원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저 드라마죠. 옛날에 왕들 앞에 왕 더했어요. 왕들이 힘이 없었던 왕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 전혀 반대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북한은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이라 어떤 왕이라고 이름을 줘주기는 그렇지만 연산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뭐랄까 폭군 연산군 거의 그냥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후견인
자기 보호해준 사람, 후견인하는 사람,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고 뭐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이영호가 사라지면서 군인들이 꼼짝을 못한 거 아닙니까? 야, 이인자 저 이용호도 날아가는 판에 이만한 별이 달려 있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요만한 별, 장군, 소장, 준장은 이건 이제 큰 별이죠. 큰 별이죠. 작은 별이 몇 개입니까 이게? 이 별에. 작은 별로 하면 5개죠. 5개. 작은 별 5개 되면 이 큰 별 하나 다는 거예요. 큰 별 하나 다는 거예요. 하여간 좀 그건 하루아침에. 그렇고 이 사람 지금 정말 어디 가 있는지 그 행처를 후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느 사람한테도 제가 어느 사람마다 물어보는데 죽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수용소 갔다 그러죠. 뭐 시골에 갔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현직에는 없어지고 그 평양에는 없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고용환 선생님이 이제 오는 사람 이제 접촉하는 사람도 그래도 북한의 고위급에 있던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아는 사람인데 예. 이런 뭐 민간인 장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당 간부 출신들은 중앙부처에 있던 사람. 중앙부처에 있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들이 모를 정도면 예. 완전히 뭐 그냥 간 거죠. 간 거죠. 예. 아이고 오늘은 이인자의 몰락편에서 리영호를 다뤄봤습니다. 아, 숙청의 잔혹사는 또 계속되고요. 네, 고영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